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병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현병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신세계병원 김호선 과장과 함께 조현병의 오해와 편견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뇌질환 조현병. 주변 사람들의 협조와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호선 과장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조현병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예, 얼마 전 88세의 나이로 사망한 199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시를 아십니까? 네. 예, 그의 일생을 다룬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이 영화를 보면 조현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치유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예, 조현병은 이전까지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2011년도에 개정된 병명으로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그러한 증상들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이전 병전의 병이 발생하기 전에 비하여 현재의 저하된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 우선 양성 증상은 망상과 환각이 대표적인데요. 망상이란 모순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고정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라는 피해 망상, 그리고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자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관계 망상,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명성이 있다라고 믿는 과대 망상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환청, 실제 어떤 존재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보는 환시, 그리고 실제 없는 그런 냄새를 맡는 환치 등이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질문에 모호하거나 무관한 답변을 하거나 언어가 심하게 와해되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등의 사고장애,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나 규범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는 등의 행동장애가 있습니다. 음성 증상은요? 예, 음성 증상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감정이 메마른 것처럼 그런 정서 표현이 저하되어 있거나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 보이거나 매사에 무관심해 보이고 즐거움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저하되어 있는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지 증상은요? 예, 인지 증상은 주의, 집중, 기억, 이해, 판단력 같은 다양한 인지 기능의 영역에서 저하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병이랑 조현병은 좀 다른 건가요? 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병은 크게 신경증과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알고 있는 정신증으로 나뉩니다. 그런 대표적인 신경증으로는 흔히 알고 있는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신경증은 그런 증상의 심한 정도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판단력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생활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관적인 불편함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병원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예. 반면에 정신증 환자들은 망상이나 환각 같은 그런 현실 왜곡적인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 왜곡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판단력에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장애는 그런 환자분들이 직업적인 생활이나 학업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스스로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조현병은 기분장애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정신증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현병의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조현병의 초기 증상으로는 말수가 줄어들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거나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 보이거나 네. 자신의 외모나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얼핏 보면 우울증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 우울증으로 잘못 진단 내려지기도 합니다. 예. 이 밖에도 사소한 자극에 대해서 몹시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철학이나 종교 같은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보통 정신질환은 마음에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현병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기는 병인가요? 조현병은 마음의 병이라 하기보다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뇌의 병입니다. 아. 이전에는 신체 질환은 우리 몸의 그 원인이 있고 정신질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예. 의학이 발달하고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신체 질환이나 정신질환 모두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발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조현병에서는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그 발병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학계에서는 조현병을 마음의 병이라기보다는 그런 뇌의 병이라고 신체 질환 중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그 조현병의 발병에 있어서 그 영향이 매우 작지는 않지만 그런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발병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조현병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임신이나 출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 3개월이 태아의 주요 장기들이 생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약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담당 의사와 상의를 통해서 임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전 이게 정말 궁금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가요? 실제 요즘 대중매체에서 어떤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안전하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되어 그런 환청이나 망상 등의 증상이 현실 왜곡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자기 주변의 자극들을 잘못 받아들임으로써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변의 자극을 자기를 위협하는 신호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자를 노려보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거나 하는 등의 불필요한 자극만 줄여준다면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바람직할까요? 예, 조현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신체 질환처럼 뇌에 생긴 병입니다. 그런데 일부 가족분들이 자기 가족들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 조현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러한 불필요한 죄책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환자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분을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런 치료 과정 중간에 환자분에 대해서 이전에 가졌던 기대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네. 환자에게 그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전에 가졌던 기대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 맞는 새로운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통원 치료 중에는 환자분이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다음 외래 시간에 그 담당 의사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호선 과장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어깨 통증하면 노년층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했는데요. 최근에는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장기간 컴퓨터에 집중하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도 어깨에 무리가 가해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수 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어깨 통증.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라는 주제로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 주제가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인데요. 오래 사는 만큼 건강하게 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고령화 시대의 어깨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들을 보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네. 또 50견이란 말이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50대 근처에서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오더라. 그래서 50견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어깨 유효 기간은 한 5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50세까지는 건강한 어깨로, 새 어깨로 살지만 50세 이후부터는 약간씩 다뤄진 어깨, 예. 중구 어깨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70대가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 60대 근처에 벌써 어깨가 많이 망가져서 우울증도 오고 불안감도 느끼고 수면장애도 오고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0세는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약간 불편을 느끼면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네. 100세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증세를 호소하나요? 10년 전에 60대는 노인측에 들어갔습니다. 예. 6, 70대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60대가 5, 60대에 포함이 돼서 좀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젊은 연령층 5, 60대에 어깨가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먼저 진찰을 하기 전에 손을 쭉 뻗어서 앞으로 올려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어깨가 힘줄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아주 서서히 들어 올린다든가 아니면 반대편 팔이 덥석 나가서 같이 들어 올린다든가 아니면 겨드랑이에 탁 붙인 상태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려서 수저질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동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동작이 나오는 분들은 어깨 힘줄이 파열된 지도 오래됐고 상당히 중증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전화받기라든가 머리 빗기라든가 이런 동작들이 안 돼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깨 상태가 어느 정도일 때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우리가 힘이 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근육량이 많다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고 계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61세 남자분인데 뼈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새카맣게 예. 근육이 아주 감싸고 있죠. 근육량도 아주 두툼하니 많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시면 뼈를 중심으로 하얗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결국 뼈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뼈를 운전하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도 들어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뼈 중심으로 옆에 있는 근육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힘줄이 떨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 사가서 없어지는데 그 자리에 지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MRI를 찍으면 하얗게 보이게 되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분은 69세 남자분이십니다. 평생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진찰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이처럼 날개뼈 아래쪽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우리가 팔 힘은 어깨 날개뼈 위에 있는 근육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팔이 힘이 좋은 사람은 어깨 날개뼈 근육이 두툼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힘줄 파열이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근육이 말라서 움푹 파여 있죠.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됩니다. 집에서 부인이 발견해서 당신 등이 이상하다고 오거나 아니면 목욕탕 같은 데서 발견이 돼서 뒤늦게 오기도 합니다. 예.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진단이 늦어지게 되겠죠. 그렇네요. 이 정도 상태면은 치료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료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떨어진 근육은 꼬매면 되지만 근육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이분 나이가 5, 60대 뿐이 아닌데 이제 뭐 100세까지 산다면 겨우 반절 살았는데 어깨 주변에 근육이 사라져버릴 리가 없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꼬맬 수도 없는 상태가 벌어지니까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냥 살다가 70세쯤에서 이제 인공뼈 넣는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망연자실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5, 60대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우리가 처음에 조금 찢어져 있을 때는 그냥 봉합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이 늦어져서 이미 근육들이 녹아서 없어져 버린 경우는 봉합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우측에처럼 이게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는 이게 근육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걸 꼬맬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빌려오거나 예. 아니면 약해진 심줄을 보강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인공관절이라고 써 있는데 어깨 관절을 가로 끼워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실제 여기 있는 근육 보강술은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보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이 늦어진 사람들한테 이런 근육 보강술을 이용해서 어깨를 많이 고쳐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수술 방법은 좀 더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요. 또 이것도 하기 어려울 정도, 이제 나이도 70대 가까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관절 전체를 바꿔 끼우는 인공관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다양한 어깨 치료 방법 중에요. 어떤 경우에 힘줄 보강술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제가 경험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55세 남자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간다고 오셨어요. 예. 근데 이분 55세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살부터 나머지 머슴살이라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던 경우죠. 50대까지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심줄이 떨어져서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심줄을 바깥에까지 끌어 잡아 다녀서 꼬매서 쓸 수 없는 정도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심줄 보강술을 통해서 어깨를 쓸 수 있게 해줘야 앞으로도 3, 40년간 더 일을 하고 살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이 힘줄 보강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수술이 이렇게 심한 경우는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뭐 못난이어도 자기 심줄이 나으니까 자기 심줄을 꼬매서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도저히 꼬매 쓸 수 없을 경우는 뭔가 패치를 심줄에 덧대서 같이 꼬매주게 됩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런 심줄 보강술도 결국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자료화면에 보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하얗게 패치를 보고 있습니다. 심줄이 짧아져 있어서 이렇게 패치를 덧대고 있고 아래 구멍이 쏙쏙쏙 뚫어놨죠. 예. 우리 뼈 속에는 정상적인 줄기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들이 다른 심줄들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멍을 뚫은 데서 줄기세포가 이렇게 우측에서 좀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패치를 아주 골고루 빨갛게 적셔 있죠. 예. 이런 패치를 심줄에 덧대고 뼈에 구멍을 뚫어서 뼈 속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흘러나와서 패치에 골고루 적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조직이 차도록 만들어지는 게 힘줄 보강술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패치를 이용해서 힘줄을 보강해주면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힘줄이 떨어진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집니다. 예. 얇아지고 또 길이도 짧아지고 안으로 쭉 말려 들어가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게 덧댄단 말이죠. 우리가 어려서 힘들게 살던 시절에 떨어진 옷이나 양말도 기워 입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렇게 패치를 심줄에 덧대서 꼬맸을 때는 얇아진 심줄을 이렇게 두껍게 덧대는 효과도 있겠죠. 예. 또 길이가 짧아진 경우는 길이를 연장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심줄이 약해져 있는데
힘이 한 군데로만 집중이 되면 그 부위가 열심히 꼬매놨지만 다시 금방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를 덧대서 힘줄에 오는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치료 후의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좌측에서 보면 힘줄이 안으로 들어가서 도저히 그냥 봉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패치를 이용해서 우측에서처럼 제자리에 잘 봉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봉합을 했는데 6개월 후에 반대편 어깨댐이 또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봤는데 이 팔을 아주 잘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젊어서부터 15살 때부터 고생을 너무 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치료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 손으로 낫게 해서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 중 하나가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흔히 쓰는 일상적인 말이지만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오늘 하루는 그동안 잊고 지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은 인사 한번 해보시고 더불어 더 돈독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